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안녕.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속으로만 묻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좀 어떤 얘기하셔도 좋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건,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고 나서 네.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탄핵 사건 재판이 진행됐는데 네. 그 재판의 주심 대리인, 그렇죠. 가장 주된 대리인으로서 탄핵 사건을 진행하셨던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우 변호사님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싸우셨는지 그 발자취를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LA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네. LA 코리아타운 그 한복판에 있는 프리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근혜 네. 이 빌보드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시카고를 갔을 때 시카고에서도 프리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근혜 이걸 시카고 오헤어 공항 가는 그 길목에서 저희가 이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 밑에 네. 이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네네. 이 모든 이 빌보드 설치를 여기 시카고하고 네. LA 말고도 네네. 또 뉴욕에도 설치가 돼 있죠. 휴스턴에 휴스턴에도 있고. 예, 휴스턴에도 있고. 지금 이게 보면 네. 아랫줄에 보면 Paid for by Save Korea Foundation. 네. 네, 이게 아마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관여하셨던 네네. 네, 그런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이게 시작된 겁니까? 예, 2017년 네. 3월에 저희가 몇 분들과 의논해서 네. 이 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벌몬트 한가운데 있는데 눈에 확 띄는 네, 그러니까 곳이네요. 코리아타운의 가장 중심지에 네, 있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취지가 네. 인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 광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고 네. 값을 대폭으로 네. 할인해 주신 것으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네 군데 합치니까 매달 뭐 10,000불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네. 협조를 하시기 때문에 각 지역 분들이 네. 다 협조를 해서 여러 또 모아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들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네. 어떤 분들은 참 눈물을 흘리시고 네. 그래서 저분이 꼭 석방돼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네. 그러한 그 의미가 네. 그 고든쟁이 문재인은 북한의 스파이일지 모른다 네. 라는 네. 그러한 그 폭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그렇죠. 했는데요. 그 에이전트라고 네, 에이전트라고 얘기해서 네.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보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고든창의 견해에 대해서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점점 더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네. 책까지 쓰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책. Losing South Korea. 제목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 동맹국가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그 아주 그 함축적인 주제고요. 네. 이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팩트에 기반을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을 하고 북한의 편을 들어서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네. 대단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폭발적인 그 위력을 가지고 미국의 그 언론과 정계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렇게 강연도 하고 계시고요. 예.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좀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국회의사당 그 워싱턴 DC에 네, 워싱턴 DC에서 것 같고요.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어디 그 강연회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시기. 네, 이 사진 언제 촬영하신 사진입니까? 이거는 2017년 2월 달에 2월 13일로 기억합니다. 네. 제가 너무 외롭게 계시다가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울으셨어요. 네. 울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운을 차리시고 오히려 더 농담도 하시고 저도 또 뭐 될 수만 있으면 분위기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즐거운 이야기만 골라서 했습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웃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곧 쓰러지실 분 같았어요. 네. 근데 진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저게 그냥 미소가 아니라 정말 예, 예. 정말 슬픔인데 예. 억지로 웃으신 듯한 인상도 그리고 있네요. 변호사님은 이 예. 눈 주위가 그러네요. 예, 붉어요.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 주위는 그러니까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제가 사진을 위해서 웃었습니다. 네. 아유 또 이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 사진이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탄핵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그때 워낙 정신없이 그렇죠. 뭐 그때는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게 이 그냥 절차가 진행되는 여론의 바람에 흐름에 따라서 마치 탄핵이 안 되면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네, 모든 언론이 네. 심지어는 TV조선 뭐 채널 A 뭐 조선일보, 뭐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네. JTBC가 물론 제일 먼저 선동을 시작했지만 네, 네. 그 모든 언론이 그렇게 나서서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그 대안을 생각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탄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탄핵은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요.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공개되고 탄핵해야 될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네. 느끼고 네. 그리고 하는 상태에서 소위 이제 국회가 움직이고 또 재판이 시작되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건 뒤에서 누군가 막 밀어붙이고 있구나. 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한 사람이 막 뭐 낭떠러지 밑으로 뭐를 굴려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네. 그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정말 외치고 싶었어요.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네.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려고 하는 네.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덮고 가자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탄핵 때 탄핵 찬성하시는 그렇죠. 분들.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네. 이제는 반문연대 합시다. 네. 어이가 없습니다. 탄핵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덮고 지은 가자. 죄를 덮으려고. 네. 뭘 덮어요? 자기네들 죄 지은 거는 뭐 밝혀야지. 네. 그럴 때만 반문연대하지.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제목을 네. 탄핵의 주범 그렇죠. 황교안 이렇게 김평호 변호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절차상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수사본부장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네. 수사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이 했는데 특검 이전에 이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최순실 무슨 사건의 수사본부장 역할을 그러니까 날짜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2016년 10월 24일이 네. 그 JTBC에서 보도, 태블릿 PC 보도. 태블릿 PC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네. 여기서 네. 이걸 들고 네. 최순실이 연설문도 수정하고 모든 거를 다 했다. 네. 이런 보도를 처음 하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여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최순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온갖 언론이 떠들어대면서 최순실은 그때 독일에 갔었나요? 그렇죠.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다시 돌아온 게 네. 11월 초죠. 네. 10월 30일입니다. 네. 10월 30일. 네, 10월 30일에 독일에서 돌아왔고요. 그 최순실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정호성과 최순실 뭐 여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 공무상 기밀 누설 네. 뭐 이런 혐의 등으로 해가지고 네. 최순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요. 네. 이건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죠.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전입니다. 특검 이전.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 네.
그 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네. 근데 당시 수사가 이루어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사건의 책임자, 네. 수사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었죠. 네, 근데 그 얘기부터 할 거면 네. 이영렬이가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저도 이제 법조반장을 했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사실 이게 그 법원에다가 이제 네. 공소장을 제출하는 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사 본부장, 수사 책임자가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건의 공모자, 피해자로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적시했다라는 거죠. 여기. 네. 이게 사실 문제인데 제 기사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기사를 일단 보시면서 이게 보니까 2016년 11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이영렬입니다. 이영렬이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를 해서 피의자 정식 입건을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 조사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공범으로 넣은 거죠, 공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최순실의 그 증언만을 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몰아서 네. 이 공소장을 썼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 탈핵이 언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소위 탈핵을 언론 정변이라고들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또 탄핵을 국회가 주동했다고 해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했으니까 사법에 의한 재판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의 일면을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 스토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탄핵의 핵심은 검찰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언론에 의해서 소위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정치 게이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죠. 컨스피러시, 음모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국가의 정부를 흔드는 네. 그런 그 언론의 선동적인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정권을 흔드는 네. 그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2002년도에 그 의정부에서 있었던 효순이 미순이 사건,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촛불 데모가 있었습니다. 효순이 미순이 사건 보도를 언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죠. 감성에 이대요. 마치 그 미군이 마치 고의적으로 네. 죽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리드하는 오도하는 그러한 그 식의 감정적인 반미적인 그런 어떤 보도를 통해서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결국은 그 당시 때 정권을 흔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반미 그쵸. 운동을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거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광우병 난 네. 그것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을 네. 완전히 거의 뭐 흔들었죠. 흔들어대는 네. 완전히 손을 들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네.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의 큰 정치적인 하나의 조그마한 안전사고들이 정권을 바꾸는 네. 네. 정권을 흔드는 정치 무기로 정치의 공격 수단으로 바뀌는 네. 이러한 패턴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잘 보면은 그 프로세스가 거의 일정해요.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고 그것은 국민의 안전사고가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광우병 같은 식품에 의한 인명사고, 그렇죠. 소위 광우병. 그 다음에 세월호의 설복 전환 사건. 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안전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부를
공격하는 네. 정치적으로 하는 이용되는 그것은 하나의 그 꾸준한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세 번은 다 그 정권을 바꾸는 계기까지 못 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탄핵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왜 탄핵이 안 되냐면은 탄핵이 되려면 법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네. 요건상. 네. 근데 그 위법 행위라는 것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언론이 아무리 그 위법이라고 해도 떠들어대도 아니 네. 최순실 스캔들이라는 네. 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네. JTBC가 뭐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거는 법 몇 조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로 발전이 안 됩니다. 네. 언론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은 범죄야 이렇게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법부죠. 사법. 그거는 사법이에요. 네. 경찰. 그것이 검찰이에요. 그렇죠, 검찰. 경찰도 아닌 그렇죠. 검찰이에요. 사법은 결국 검찰이 예, 기소를 예, 해야만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순이, 미순이 요것들이 전부가 다 탄핵으로 안 간 거는 검찰이 안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네. 네. 언론으로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언론으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국민들도 막 예. 뭐 모이고 선동이 촛불 됐죠. 들고 뭐 별거 다 했지만 촛불 데모는 다 네. 일어났어요. 촛불 네. 데모는 3번 다 있었고 한 번도 촛불 데모가 뭐 몇 달씩 그렇게 계속된 것입니다. 공통점은 네. 다 몇 달씩 다 했죠. 몇 달씩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조가 움직였고 네.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4번의 촛불 사건에 동원된 사람들은 다 거의 똑같죠. 일정합니다. 네. 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검찰이 바로 개입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예. 공범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월 20일 네.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이에요. 요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요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그러네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한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뭐 부적격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범죄인으로 공식적으로 지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은 불가피한 절차가 돼버린 거예요. 요 공소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공소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소를 똑같이 네. 최순실, 정호성과 같이 네. 안종범 다 이렇게 다 같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외환죄, 죄를 그렇죠.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한다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네. 우리가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 처벌은 국회에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국회가 탄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11월 20일 날 탄핵 사유를 검찰이 정해준 거예요. 네네. 요러한 사유로 국회는 탄핵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로서 탄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요. 네. 10월 24일 날 처음 문제가 제기됐는데 네네네. 11월 20일에 한 달도 안 돼서 네네. 사유가 다 나왔고 그 사유에서 더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특검은 네. 별로 밝혀낸 게 그러네.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하고는- 정작 보니까 특검은 한 게 네. 없고 보니까 결국 이영렬 네. 당시 박근혜 정부에 있는 박근혜 정부 하에 있던 법무부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수사본부장으로 했고 수사본부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적을 했다. 이게 네. 사실 상당히 좀 핵심이에요. 충격적입니다. 그게 네.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국회가 말이죠. 네. 탄핵은 탄핵한 소추장을 12월 9일자 국회 탄핵 소추장을 보면요. 네. 증거를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증거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는요 사유를 따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은 카피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국회가 사실은 예.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예. 국회가 이를테면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쵸.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이 그쵸. 탄핵 사건의 국회 쪽
국회 쪽 그렇죠. 대리인으로 권성동이 나갔던 거고 그 김평호 변호사님은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그렇죠.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국회는 아무것도 입증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는 아무것도 입증한 거 없고 조사한 것도 없어요. 국회가 조사한 게 하나도 없고 국회는 순전히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발표한 그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증거도 국회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라고 제시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헌법재판소의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요. 네. 판결도 그 다른 사유들은 다 탄핵이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을 그랬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고 탄핵 사유다. 네. 이거는 범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바로 이영렬 씨가 기소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소장 외에 그렇습니다. 특검 뭐 몇 달간 해가지고 네. 그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 하나 구속시키냐 마냐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한 건 이영렬이네요. 예, 특검 부분은요. 특검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이라고 그러죠. 네. 탄핵 심판 대상에서 네. 빠졌습니다. 야. 그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는 마치 특검 때문에 탄핵이 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공소장을 가지고 그대로 국회가 사인을 해서 소출을 한 거고 네. 탄핵 심판소의 그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유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사유 가지고 탄핵을 유죄 결정을 내려서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추가된 거 하나는 그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 추가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 서울지검장의 기소장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지검의 11월 20일자 공소사실 네. 거기서 된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공소장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공소장에는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 단순히 그냥 이거 갖다 공소 외 기소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기소예요. 기소한 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기소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의 기소라고 말하고 저는 네. 싶습니다. 11월 20일 날 이영렬이가 공소장을 발표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김현웅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11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11월 23일 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일 뒤. 3일 뒤에 네.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건 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신문에 나질 않았어요. 네. 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검찰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검찰의 어떠한 그 기소가 특히 이러한 그 현직 대통령의 그 신분에 관한 문제가 직접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그 공소장에 대해서는 네네. 그 담당 검사장 수준 가지고 이것을 네. 결정할 수는 그쵸, 없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분명히 뭐 상식적인 건데 네네. 이거는 그 상급 결재자인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분들의 그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영렬이가 물론 뭐 본부장이라고는 하겠지만 대통령 정작 그렇죠.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네. 이름을 공범으로 올린다. 네. 이런 결정을 네. 이영렬 당시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명령 체계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거고, 네네. 여기서 사임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현웅 장관은 그 결정에 내부적으로 불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박근혜- 김현웅 장관과 뭐 연락을 해보시거나 그렇게 그런 들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추측이에요. 네, 근데 사의를 표명한 건 예.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에 대한 불만이 네. 사임에 대한 그렇죠.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께- 이 부분은 그분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 부분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이 왜 그때 하필 그 순간에 3일 뒤에 사의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할 걸로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역할에서 황교안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 때 황교안 총리가 전직 그 직전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네. 그쵸? 직전에. 네네. 네. 김현웅 법무장관 네. 바로 직전. 직전에 법무장관이었고 황교안 씨는 원래가 공안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또 그 전에 그 통진당 해산 사건, 그렇죠. 네. 그 법무부 장관 때 그 사건을 지휘를 해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막 그 점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작용을 해서 총리가 된 거로 대통령은 많은 점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그 법률통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네네. 또 그분께 말하자면 많은 위임을 하고 네. 믿고 네네. 그분의 거기에 의지했던 그러한 네. 상황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네. 봅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현웅 장관보다도 네네. 오히려 총리가 그렇죠. 보다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네. 이 문제를 그렇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그 역사적인 그야말로 참 이건 전 세계에 이러한 일이 거의 전대미문 네, 유례가 없는. 혁명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현직에 있는 검찰이 네네. 현직의 대통령을 조사도 안 하고 네. 피의자로 입건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대통령 친구를 기소하는 척하면서 대통령 친구를 조사를 해서 기소하는 척하면서 느닷없이 네. 공범으로. 느닷없이 이거 공범으로. 대통령이 공범이다.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죄명이 뭐냐 한 줄 아세요? 네네. 이 죄명이요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세 가지입니다. 네네네. 죄명이. 네. 그런데 직권남용죄가 핵심이죠. 네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네네. 네. 신분범이죠. 신분범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최순실이가 공무원이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최순실에게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표현은 최순실을 기소한 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기소한 겁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기소를 해야만 최순실은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현은 최순실이 주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인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발표를 했지만 네. 실제 그 법적인 성격을 보면은 주범을 실행정범을 네. 실행정범이라고 그래요. 네. 법적 용어로 실행정범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 최순실을 공범으로 본 겁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거는. 네. 그러면 실행정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네. 불러보지도 않고 요걸 두드리시면 여기 어떻게- 좀 시끄럽답니다. 네. 그러면 불러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네. 알려주지도 않고 네.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네. 언제 와서 의견 좀 말해 주시오. 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소위 법률 용어로 입건이라고 그래요. 네. 입건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건이 안 된 사람을 어느 범죄의 그 범인으로 발표를 하면 우선은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범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더 크게 보면은 이거는 자기 직속 국가의 대표자, 원수, 대통령을 그렇게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러한 그 명예훼손하고 네네. 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영렬 지검장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윤석열 네. 그쵸 윤석열하고도 좀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 때문에 윤석열은 네네 바로 대구고검인가요? 어디 네. 고검으로 그쵸, 가서 그쵸. 3년간 네네 3년간 한직을 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영렬 같은 네.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에서 또 열심히 윤석열 같은 사람을 탄압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었죠. 네. 김수남이 검찰총장이고 그러면 그런 네. 이영렬 당시 수사본부장의 결정에 네.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님은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위로 그 위로 황교안 총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건의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은 황교안, 김현웅, 김수남, 이영렬 이렇게 네 사람이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영렬 씨가 직접 발표한 사람이니까 당사자, 행동자죠. 네. 그러면 중간 결제자들이 두 사람은 김수남 총장하고 김현웅 김현웅. 장관은 중간 중간 결제자고 결제자. 최종 결제자는 총리예요. 네. 황교안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최종 결정자로서 모든 책임은 황교안 총리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오늘 안 나오면 결국 대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황교안 대표가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다?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솔직히, 때문에 네. 이런 모든 진실에 대해서 답해야 할 네. 네. 뭐랄까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좀 궁금한 게 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한 1년 한 5개월 정도밖에 이미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영렬이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아니 사건이 뭐가- 24일에서 20일이면 한 달도 안 했어요. 뭐가 수사를. 그렇게 급해서 이영렬이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하에 있는 이영렬이가 뭐가 그리 급해서 손석희의 그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그러니까 공소장을 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분은 물론 황교안 대표지만 저희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왜 그 당시 사의를 표명했는지 당시 이 발표가 어떤 결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11월 20일에 만약에 그 발표가 없었고 한 그 해를 넘겨서 예를 들어서 한 해 뒤였으면 이 탄핵 과정, 이제 국회 통과 이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국회가 탄핵을 조사를 해서 네. 국회가 조사를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 공소장이 아니라 그 공소장에 따라서 된 수사 발표를 결정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걸 지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긴 시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공소장이 없었다면 국회의 탄핵은 쉽사리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죠. 탄핵안 통과. 네, 탄핵안에 그 증거라고 붙인 건 그 공소장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네.
그 탄핵안 통과 자체가 있을 수 없었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12월에 가서 국회 탄핵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헌법재판소 판결이니 뭐니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 중앙지검의 수사 발표가 탄핵에 있어서의 모든 시발점이었다라고 핵심. 보는데 그걸 과연 누가 결정했는가? 최고의 문제점은 불과 임기가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자로 본다면은 1년하고 3개월, 네. 2개월,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그 1년 2개월을 참지 못하고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증 가지고는 저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해서 주권자가 되려면 국회의원에 또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조용히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대통령 선택으로 해서 과연 내가 잘 될까? 나라가 잘 될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하다못해 대통령의 경우는 더군다나 신중해야 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2년여 넘게 영어 생활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근데 오랜만이잖아요. 네. 또 특히-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탄핵에 관해서 3권의 책을 쓰면서 쓸 때마다 한 번 더 당신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당신이 남기신 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전진시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에 닿아서 저의 생애 모토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깨끗하심과 그 고결하심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들의 보람이니까 건강하시고 꼭 이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유의 몸이 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